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 2026년 4월이라고 치는 겁니다. 서울 강서구 쪽에 그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 앞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는데 막 입학 상담을 받으려는 20대 청년들 줄이 블록을 훌쩍 넘겨서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거예요. 약간 그 유명 브랜드 한정판 스니커즈 발매일 같은 풍경이네요.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기다리는 건 당연히 신발이 아니죠. 이 기계 시스템학과 같은 곳의 경쟁률이 무려 700%, 그리고 학교 평균 경쟁률도 200%를 넘겼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진짜. 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긴 줄에 서 있는 청년들한테 도대체 왜 여기에 왔냐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었습니다. 막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AI한테 안 뺏기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아, 그 대답이 참 뼈를 때리네요. 그러니까요. 반면에 올해 2월 기준으로 IT나 그 전문 서비스업 같은 이른바 화이트 컬러 직군에서는 2030 청년 취업자가 무려 13만 명 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자, 오늘의 심층 탐구, 이 기이한 현상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결코 가벼운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부터 한국은행,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신 데이터, 그리고 스탠퍼드대랑 하버드대의 연구보고서, 조버의 연례보고서까지 아주 방대한 자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네, 자료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이 거대한 데이터의 산을 하나하나 교차 검증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일시적 일자리 감소가 아니에요. 아, 일시적인 게 아니다. 네, 노동시장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밑바닥부터 새로 쓰이고 있는 거대하고 구조적인 직업세계의 지각 변동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도대체 일자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수치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팩트체크가 우선이죠. 제가 이 자료들을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른 비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 입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래 거기에 경비원분이 늘 상주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보통 초소에 계시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가 거대한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확 바뀐 겁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출입을 관리하던 경비원의 일자리는 사라졌죠. 네, 흔히 보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무인 시스템 기계를 현장에 직접 와서 설치하고 에러가 나면 뜯어서 수리해야 하는 현장 유지보수 기술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모니터 앞에 일은 줄어들고 물리적인 현장의 일은 늘어나는 이 원리가 지금 노동시장 전체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화면 안의 노동이 화면 밖의 물리적 노동으로 대체되거나 이동하는 메커니즘인 거죠. 아,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2026년 2월 보고서를 제가 꼼꼼히 읽어갔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근데 거기를 보면 그 챗 GPT가 처음 출시된 이후에 오히려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의 청년 고용 변화율이 한 1.2%포인트 올랐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수치만 보면 딱 오해하기 좋습니다. 제 말이요.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AI가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통계야말로 우리가 데이터를 읽을 때 그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통계의 함정입니다. 청취자님도 이 부분에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네, 귀 쫑긋 세워야겠네요. 해당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분석관이 직접 남긴 코멘트를 깊이 파보면 해답이 딱 나옵니다. 그 1.2%포인트 상승이라는 결과는 작년까지의 데이터만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결과였어요. 아, 작년까지만요? 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변화, 거대한 폭풍우는 2026년 1월에 터졌습니다. 단 한 달 동안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9만 8천 명이나 급감했어요. 와, 한 달 만에 9만 8천 명이요? 맞습니다. 이게 2013년에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감소 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보고서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까지만 하늘을 쓱 보고 날씨가 맑네요 라고 결론 내린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정작 가장 치명적인 최근 데이터가 쏙 누락되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의 민낯을 제대로 보려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수치를 함께 겹쳐서 봐야 합니다. 챗 GPT 출시 이후 지난 3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청년 고용이 11.2% 날아갔습니다. 11%나 날아갔다고요? 네, 거기다 출판업은 20.4%, 정보서비스업은 무려 23.8%나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중요한 통찰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뭔데요? 이런 일자리 감소가 과연 사원부터 부장까지 모든 직급, 모든 연령대에서 공평하게 일어났을까요? 듣고 보니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이 기이한 현상에 조용한 침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용한 침식이요. 약간 그 파도가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리듯이 눈에 띄지 않게 일자리가 깎여나가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하버드대 보고서의 결론도 완전히 일치하는데요. 이 충격파는 전 연령대가 아니라 22세에서 25세 사이, 즉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만 아주 정밀하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헐, 20대 초중반한테만요? 네, 이 연령대에서 평균 16%의 취업자가 증발했어요. 반면에 이미 회사의 자리를 잡은 30대 이상의 경력직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일부 늘어났습니다. 와, 잠깐만요. 이거 메커니즘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요. 예전 같으면 팀장급 개발자 한 명이 프로젝트를 할 때 밑에 기초적인 코딩이나 데이터 정리를 해줄 주니어 개발자 3명 정도가 꼭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보조 인력이 필수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팀장이 AI 코파일럿 딱 켜놓고 프롬프트 몇 번 치면 그 주니어 3명이 밤새워 할 일을 혼자서 순식간에 다 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생신입을 뽑아서 가르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하지만 신입사원들이 업무를 배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해만 했던 그 기초적인 업무들을 AI가 완벽하게 집어삼킨 겁니다. 기초훈련 과정이 사라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경력이라는 사다리에서 중간이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AI를 도구로 아주 잘 쓰면서 살아남고 있는데 사다리의 가장 아래 칸, 그 첫 번째 발판이 완전히 부러져 나간 거예요. 청취자님,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입으로 일단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그 시작점 자체가 AI라는 거대한 벽으로 막혀버린 거잖아요. 이건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진입 자체가 원천 차단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기업들은 신입 채용을 대폭 줄여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남은 복잡한 의사결정 업무만 소수의 숙련된 경력직이 처리하는 아주 좁고 날카로운 구조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무실의 문이 조용히 닫히고 있는 거죠. 와,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그 사무직 사다리의 맨 밑단이 뚝 부러졌다면 취업을 준비하던 수많은 20대 청년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폴리텍 대학 경쟁률 700%, 그게 바로 결정적인 힌트일 텐데요. 네, 현장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다가 미국 조버서의 연례보고서에서 엄청난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미국의 Z세대,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의 무려 77%가 목수나 배관공 같은 현장 기술직을 가장 안전한 직업으로 꼽았다는 거예요. 77%면 거의 압도적이네요. 네, 근데 단순히 생각만 한 게 아니라 UC 버클리를 졸업한 그 초엘리트 회계사가 기존 사무직일 때보다 3배나 높은 시급을 받으면서 배관공으로 전직한 실제 사례까지 실려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줘서만은 아니겠죠. 네, 그 회계사의 사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화면 앞에서 스프레드시트를 보며 일할 때는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AI 소프트웨어로 대체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실체가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이 불안했겠네요. 매우 물리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AI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자신의 손끝으로 만들어낸 완벽하게 실존하는 가치죠. 돈도 돈이지만 그 정신적인 안정감과 효능감이 Z세대를 현장으로 강하게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정신적인 안정감? 근데 이게 태평양 건너 미군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나라도 심상치 않죠. 한국의 징후는 오히려 훨씬 더 극적입니다. 에듀윌에서 발표한 2026 자격증 시장 분석 데이터를 보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최고 유망 자격증 1위에 전기기사가 올랐습니다. 전기기사요? 네. 흥미로운 건 과거에는 이 자격증이 압도적으로 남성 중심 혹은 중장년층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30 여성 수험생들의 선호도 상위권에 사상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와, 2030 여성이 전기기사를요? 뿐만 아니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배나 미장일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28.1%에 달했어요. 4명 중 1명 이상이 도배나 미장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진짜 세상이 변하긴 했네요. 네, 최근에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그 역전의 블루칼라를 보면 이 현상의 본질이 사람들의 육성으로 생생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명문대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도배 기술을 배운 2001년생 이우진 씨는 이렇게 말해요. 모니터 속 가짜 세상이 아니라 내 두 손으로 직접 텅 빈 공간에 완성해냈을 때의 그 묵직한 성취감이 진짜 쾌감입니다. 라고요. 야, 묵직한 성취감.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37년 차 베테랑 미장공 이태현 씨의 인터뷰 멘트가 아주 압권이었죠. 세상이 다 변하고 AI가 머리 쓰는 일은 다 한다고들 하던데 사람의 체온이 담긴 이 손끝 기술만큼은 기계가 절대 못 흉내냅니다. 손끝 기술은 기계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불안한 2030 세대에게 이 말은 거의 복음처럼 들리겠네요. 미래를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청취자님, 사람들이 단순히 이런 감성적인 이유나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인생의 진로를 180도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직업인데. 분명히 아주 차가운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단지 트렌드나 유행이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이른바 네오 블루칼라의 화려한 부상이죠. 한국 전기기사의 실제 임금 구조를 한번 뜯어볼까요? 네, 돈 얘기 중요하죠.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초봉이 대략 3,200만 원에서 4천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현장 경험이 5년 정도 탄탄하게 쌓이면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거뜬히 받습니다. 오, 꽤 높네요. 그런데 임금보다 더 중요한 메리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물에 반드시 전기 안전 관리자를 상주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국가의 법이 수요를 강제로 창출해 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인간 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이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일자리라는 뜻이죠. AI에 밀려날 1%의 걱정도 없고 페이는 웬만한 중견기업 사무직보다 높고 법으로 일자리가 보호받는다. 청년들이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완벽한 경제 논리인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저도 당장 책상 정리하고 전기기사 학원 알아봐야 하나 싶을 정도네요. 자, 그럼 여기서 논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보죠. 좋습니다. 옛날 미국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 때 사람들이 금을 캐러 미친 듯이 몰려갈 때 정작 가장 큰 돈을 쓸어 담은 사람들은 금을 캔 광부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와 튼튼한 천바지를 팔았던 상인들이었다고 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일화죠. 네, 누군가는 지금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을 텐데 돈은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곡괭이를 파는 곳이 지금 어디인지 데이터를 보면 아주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1차적인 메가 트렌드의 수혜자는 바로 직업훈련과 자격증 시장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요. 2025년 한 해 동안 전체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무려 780만 명에 달했습니다. 780만 명이요? 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대략 2,900만 명 선인데 그중 4분의 1 이상이 시험을 봤다는 뜻이에요. 전년 대비 무려 7.2%나 수직 상승한 수치죠. 와, 열풍이네요, 열풍. 정부 역시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인식하고 올해 제조 현장에 AI 전환과 스마트 직업 훈련에 무려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폴리텍 대학의 데이터 분석과 같은 융합학과는 취업률 100%를 찍고 있죠. 그렇군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일단 나를 지킬 무기를 하나 쥐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교육시장으로 돈이 쫙 몰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산업적 수혜를 세 가지 층으로 입체벽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층, 즉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현장에서 당장 높은 시급과 연봉을 챙겨가는 전기기사, 배관공, 도배사 같은 숙련된 현장 기술자들입니다. 네, 1층은 기술자. 그럼 2층은요? 2층 간접 수혜자는 방금 말씀드린 수백만 명의 수험생을 상대로 교재를 팔고 강의를 파는 에듀테크 플랫폼, 직업 전문학교 같은 전형적인 곡괭이 산업이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3층이 있는데요. 바로 미디어와 컨텐츠 시장입니다. 컨텐츠요? 약간 유튜브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블루컬라의 재발견이라는 서사가 사회적 트렌드가 되면서 20대 타일공의 브이로그나 현장 노동 다큐멘터리 같은 컨텐츠들에 엄청난 조회수가 터지고 자본과 광고가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산업의 3계층위가 지금 동시에 폭발하고 있는 거죠. 아, 1층 숙련 기술자, 2층 교육 플랫폼, 3층 미디어 컨텐츠 서사까지. 와, 이 변화가 그냥 단편적인 게 아니라 경제의 거대한 축을 맹렬하게 돌리고 있네요. 네,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제가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가장 크게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상해서 이해가 안 갔던 통계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그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데이터인데요. 사람들이 막 AI 때문에 일자리 뺏길까봐 미래가 불안하니까 소비를 확 줄였더라고요. 여행 지출도 줄이고 호텔 숙박도 줄이고. 네, 심지어 스트레스 받을 때 마시는 주류 소비까지 다 깎아냈죠. 맞아요. 근데 이 팍팍한 와중에 딱 하나 유일하게 복권 지출만 4.5%가 늘어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복권 판매량이 늘어난 게 이 네오블루칼라 현상이랑 무슨 뜬금없는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불황형 소비의 두 얼굴을 가장 극명하게 또 아프게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미래가 극도로 불안하고 당장 내가 사무실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안 보일 때 대중의 심리는 양극단으로 쫙 갈라집니다. 양극당으로요? 어떻게 갈라지는데요? 건 아주 교과서적인 현상이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운에 모든 걸 거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걷는 다른 한쪽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 시대가 변했다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물리적이며 실용적인 무기를 손에 쥐겠다 하면서 도서관에 앉아 실용기술 자격증 책을 파고드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복권 매출이 4.5% 증가한 것과 자격시험 응시자가 7.2% 증가한 건 전혀 별개의 현상이 아니었네요. 네. AI 시대가 불러온 극심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라는 그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두 갈래의 다른 방어 기제인 겁니다. 야, 듣고 보니 너무 짠하네요. 누군가에게 그 지독한 불안감은 로또라는 허상으로, 누군가에게는 자격증이라는 현실적인 방패로 표출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군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만 쭉 들으면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회사 노트북 확 덮어버리고 미장학원이나 전기기사학원 새벽반에 등록해야만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과연 이 네오 블루칼라로의 전직이 이 시대의 모든 직장인을 구원해줄 맞는 열쇠가 맞습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 현상도 무조건적인 정답이 될 수는 없죠. 저희가 분석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앞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이 직면하게 될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모두가 바라는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세계경제포럼, 그러니까 WEF가 긍정적으로 전망했듯이 인간과 AI가 아주 이상적으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려 7,800만 개의 새로운 파생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다. 동시에 네오블루칼라는 고임금과 높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직업군으로 든든하게 정착하고요. 와, 너무 아름다운 이상향이네요. 모두가 윈윈하는. 하지만 뭐 현실은 늘 그렇게 매끄럽지 않잖아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뭡니까? 네, 가장 현실성이 높은 중간 시나리오입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뉴스에서는 막 블루칼라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우르르 현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국가 기술 자격의 진입 장벽이 상상을 초월하게 높은 거죠. 진입 장벽이 높다고요? 아까 전기기사 따려고 많이들 간다면서요? 자격증을 따는 것과 마스터가 되는 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분야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인 기능장 자격을 따려면 비전공자 기준으로 무려 9년 이상의 험난한 현장 경력이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9년이요? 만약 제가 당장 취업이 급박한 24살 청년인데 저한테 기술직이 답이니까 9년 동안 바닥부터 현장에서 굴러라 라고 하면 그거 뭐 화성에 가서 감자 농사 지르라는 말처럼 엄청 아득하게 들리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의지는 있는데 제도가 요구하는 허들이 너무 높다 보니 정작 현장의 일자리는 널려 있는데 청년들은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무직도 취업이 안 되는 최악의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는 겁니다.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아무로도 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체 뭡니까? 이거보다 더 나빠질 게 있습니까? 세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진화 속도가 기업들의 예측조차 뛰어넘어 버려서 신입 사무직 채용이란 개념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멸종해버리는 겁니다. 채용 자체가 멸종한다고요? 네. 그럼 선택지가 아예 없어진 모든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너도 나도 기술직, 현장직으로만 몰려들게 되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캘리포니아 금광처럼 되는 거네요. 금을 캐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 그 노동의 가치가 똥값이 되어버리잖아요. 공급이 수요를 완전히 압도하니까 현장직의 임금마저 박살나겠네요. 정확합니다. 블루칼라 공급 과잉이 발생해서 모두가 빈곤해지는 상황이죠.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구직 단념자를 포함한 전체 구직자 수가 5년 만에 최고치인 46만 9천 명을 찍었습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 비정상적인 수치가 바로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입하고 있다는 무서운 초기 경고음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들이 다 현장직 기술직이 정답이라고 외칠 때 무작정 휩쓸려서 맹신하는 것도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맹신은 금물이죠. 그렇다면 청취자님이 자신의 소중한 커리어를 걸고 이 거대한 전환기에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냉정하게 체크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며 짚어봐야 할 리스크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블루칼라 업무가 가진 본질적인 육체적 리스크입니다. 미디어에서는 네오 블루칼라를 되게 젊고 힙하게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화려하게 미화하지만 현장에 일은 체력적인 마모가 엄청납니다. 몸이 상한다는 거군요. 네. 게다가 산업재해라는 치명적인 위험에 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죠. 브이로그의 그 감성적인 필터만 보고 뛰어들 일이 절대 아닙니다. 둘째는 방금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짚었던 공급 과잉 리스크입니다. 이미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기술직 채용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다는 데이터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벌써 조짐이 보이네요. 그럼 마지막은요?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가 가장 핵심적이고 파괴적인데요. 바로 로봇 공학의 폭발적인 발전 속도입니다. 잠깐, 로봇 공학이요? AI가 소프트웨어를 지배한다면 로봇은 하드웨어, 즉 물리적 세계를 지배한다는 건가요? 네, 지금 당장은 다들 사람의 섬세한 손끝 기술은 AI가 절대 침범하지 못해 이렇게 굳게 믿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3년 뒤, 5년 뒤에도 그럴까요? 오픈 AI나 태송화가 투자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물리적 한계를 뚫어버리고 대량 양산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해보니까 진짜 무섭네요. 인간처럼 관절이 부드럽게 꺾이고 시각 센서로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로봇이 현장에 투입된다면 지금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도배나 미장, 배관 작업마저도 어느 날 갑자기 싹 다 자동화되어 버릴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침공은 반드시 하드웨어 침공입니다. 따라서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오직 물리적인 한 가지 기술에만 내 인생의 모든 걸 베팅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야, 들을수록 머리가 맑아지면서도 되게 복잡해지네요. 자, 오늘 저희가 정말 방대한 통계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게 파헤쳐 보았는데요. 제가 청취자님의 입장에서 서서 오늘 머릿속에 꼭 남겨둬야 할 핵심 세 가지만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하던 경력사 다리의 맨 아랫단을 AI가 아주 조용하지만 파괴적으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둘째, 이런 구조적 단절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극히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으로서 육체노동과 손기술을 결합한 네오 블루컬러로의 거대한 인력대 이동이 벌어지고 있죠.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지만 기술직 역시 완벽한 영구적인 도피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결국 한 가지 기술이 아닌 복합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한 이 내용들은 사무직보다 현장 기술직이 더 우월하다거나 특정 직업군을 옹호하려는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연구 자료와 통계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차가운 현실과 구조적 변화의 팩트 그 자체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린 겁니다. 네,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나눈 이 대화들을 관통하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제공된 자료에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월스트리트의 투자자 피터 린치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어떤 명언이죠? 자기가 아는 분야에 투자하라. 이 말은 주식 차트 볼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혼돈의 시기에 우리의 커리어를 방어할 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볼까요?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당시 세상의 모든 돈과 인재가 화려해 보이는 IT 벤처 기업으로만 우르르 몰려가며 광기를 보였죠. 네,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거품이 잔혹하게 터져버렸을 때 잿더미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승자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남들의 시선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실체가 있는 역량을 묵묵히 다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실체가 있는 역량이요? 네. 지금 당신이 기술직을 택하든 아니면 끈질기게 사무직의 좁은 문을 두드리든 핵심은 허상과 유행을 좇는 게 아니라 AI도 흉내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진짜 실력을 벼려내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대체 불가능한 역량. 와, 오늘 심층 탐구의 가장 완벽한 결론이네요. 오늘 우리는 화면 앞에 가상 노동이 위축되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물리적 손기술이 다시금 각광받는 놀라운 현실을 데이터로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님,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의 머릿속에 아주 도발적인 상상력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흥미롭네요. 아까 대화 중에 로봇공학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죠. 만약 불과 3년, 아니 길어냐 5년 뒤에 로봇공학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정교한 손끝 기술마저 기계가 완벽하게 대체해버리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다면 이메일 요약이나 코딩 같은 사무 능력도 AI 소프트웨어가 하고 망치질과 배관수리 같은 육체 노동마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해버리는 그 차가운 세상에서 기계가 절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복제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실체 있는 역량은 과연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타인의 아픔과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고도의 윤리적인 판단력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무언가일까요? 정말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네, 오늘 밤 이 묵직하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님의 다음 커리어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방향을 설정하는 여정에 꼭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인간만의 고유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지 그 치열한 고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울 흥미로운 자료들을 듬뿍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